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직 광합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저번 시간에는 광합성을 밝혀낸 어떤 과거적인 얘기, 실험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합성 들어가기 전에 빛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앞으로 이런 뭐 전자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게 뭐냐? 뭘로 만들어져 있냐? 그리고 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 분자,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어떻더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빛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포커스 1 됐죠? 간단하게 요거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가 어떻게 생겼더라. 됐죠? 관계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부터 먼저 갈게요. 자, 보시면 빛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죠. 그죠? 빛은 일단 전자기 복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다 이거죠. 에너지의 형태. 그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그 에너지의 형태, 이런 걸 띠기도 하고, 혹은 광자라 부르는 입자의 형태, 그죠? 입자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단순하게 에너지처럼 에너지 같은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입자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가진 어떤 입자인데, 에너지를 가진 입자인데 파장에 실려서 이와 같은 형태로 무게가 거의 없는 입자가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죠? 무게가 거의 없는 입자가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광자가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빛을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띤 광자를 식물이 받는다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 분자들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광자가 분자를 만나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가 어떤 입자하고 만나면 하나는 맞고 꺾이는 거죠. 혹은 돌아오거나, 그래서 산란 혹은 반사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투과하는 거고요. 하나는 가서 얘한테 흡수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산란되지도 않고 투과되지도 않고 그냥 입자가 흡수돼서 광자의 에너지가 그대로 분자가 받아들이는 형태, 이와 같은 형태가 흡수되는 거죠. 광자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흡수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분자 안에서 이 내용을 봅시다. 어쩌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에너지 덩어리가 분자하고 만나면, 그죠? 분자에 만나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상태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광자가 에너지를 10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10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돼야 되는 거야. 일부는 열 에너지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이 분자 자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자가 이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광자의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전자가 이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데 이 안쪽에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즉, 이 전자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자를 갖게 되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딱 여기서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요만큼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광자가 준 에너지가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광자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요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핵에서 더 멀어졌죠. 이해되죠? 핵에서 더 멀어졌으니까 핵에서 받는 인력보다 훨씬 더 약한 인력을 받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얘는 보다 더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광자를 분자가 흡수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껍질로 이동을 하고, 그죠? 꼭 이 하나가 아니고 두 칸을 건너뛸 수도 있죠. 에너지가 많으면. 뭐 여튼 광자가 주는 에너지만큼 에너지 껍질을 건너뛰어서 핵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인력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이 전자는 이 분자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와 같은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빛을 누가 받느냐 이거지. 빛을. 식물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시광선을 이용하는데,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광합성에 사용되는 색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광합성 색소를 보시면은, 광합성 색소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색소 크로마토그래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실험도 했지만 이거 보시면, 광합성 하는데 육상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엽록소 B, 엽록소 A, 크산토필, 카로틴. 크산토필을 뭐 잔토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잔토필.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부터 그냥 저는 타잔 AB. 타잔 같잖아, 타잔. 타잔 AB.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고요. 하여튼 색소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서 색소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네 종류가 나눠지는데, 엽록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학구조가. 엽록소의 화학구조는 A하고 B는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달라요. 여기에 메태기가 붙어 있으면 A, 그 다음에 알데히드기 CHO가 붙어 있으면 B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A하고 B가 왜 차이가 나느냐? 전개율에. 자, 전개율 혹시 모를까봐, 기억 안 날까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개율은 원점에서 용매전선까지 분해, 원점에서 그 색소까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색소까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색소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이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색소잖아. 그러니까 다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요 점 찍어놓은 여기서부터 용매전선까지 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전개율은 카로틴이 제일 크고 엽록소 B가 가장 작은데, 엽록소 A와 B는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왜 전개율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요것 때문에. 여기서 톨루엔이라는 유기용매를 쓰죠. 그러니까 유기용매가 갖고 올라가는 힘, 유기용매에 얼마나 잘 녹느냐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A는 메틸기죠. 이건 CHO, 알데히드기. 여기서 보시면 얘는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유기용매에 좀 더 잘 안 녹아요. 좀 더 반응을 덜 하는 거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 비극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엽록소 A가 엽록소 B보다는 좀 더 유기용매랑 친한 거지. 그러니까 엽록소 A가 좀 더 멀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A, B를 봤을 때 구조가. 이해되겠죠? 그리고 엽록소 보시면 요 탄화수소 꼬리, 여기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색소, 아니 관계에 붙여넣는 역할을 해요.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꼬리 있죠, 꼬리. 요 꼬리를 이제 관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이 엽록소를 달라붙게 하려면 뭔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달라붙게 하는 게 요 탄화수소의 꼬리입니다. 얘가 여기에 딱 결합을 해갖고 달라붙어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바깥에 요 머리 부분 포르피린 구조, 포르피린 골이라고 하는 게 요 머리 부분이 요쪽 이렇게 관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꼬랑지가 이 머리 부분을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되겠죠? 그리고 요거 기억하세요. 예. 카로틴, 잔토필, A, B. 전개의 큰 순서대로 뭐 이렇게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 B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카로틴, 잔토필은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또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요 엽록소만 가지고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을 모으는 시스템인데, 그 빛을 모으는 시스템에서 빛 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엽록소, A, B, 잔토필, 카로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 네 개가 빛을 잘 모을 수 있게 시스템화돼서 한 장소에 이쁘게 모이면 그걸 관계라 부릅니다. 관계. 자, 관계 설명하기 전에 색소에 어떤 것들이 있나, 요 색소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색소들이 있습니다. 육상식물들, 그죠? 종자식물, 육상식물, 양치, 선태 보시면 다 땅 위에 사는 애들은 다 똑같은 거 갖고 있습니다.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녹조류도 뭐 똑같이 있고요. 근데 갈조류하고 홍조류는 다르죠. B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조류는 갈조소, 홍조류는 홍조소 뭐 이렇게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엽록소가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는 육상식물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C하고 D는 갈조류나 홍조류 좀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이 갖고 있어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육상식물들은 다 A, B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C, D는 바닷속에 사는 좀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이 C와 D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러분들 프린트 같이 보시면 왜 색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죠? 왜 색소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귀찮게. 예, 그 이유는 요 그래프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색소가 어떤 빛을 잘 흡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엽록소 AB가 잘 흡수하는 파장은 이렇게, 카로티노이드가 잘 흡수하는 파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색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야? 빛이라는 게 여러 파장의 빛을 동시에 쏘죠, 한꺼번에. 그죠? 근데 엽록소 A는 이렇게 왔을 때 엽록소 A는 요거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엽록소 A만 있으면 이 빛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흡수를 못 하니까. 그죠? 엽록소 B는 요거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요것들은 또 다른 애가 필요한 거야, 받아들이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이 요런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카로티노이드계라고 얘기하면 카로틴하고 잔토필이 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입니다. 좀 전에 그 색소 분리 실험할 때 가장 위에 있었던 게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이렇게 돼 있었죠. 맨 위에 두 개가 카로티노이드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 계통 다. 그래서 왜 여러 개 있어야 되냐? 하나는 이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즉 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광보호 기작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식물이 빛이 너무 강해지면요,
강한 빛이라고 하는 게 광자가 너무 많이 와. 광자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으니까 알긴 알겠죠.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뭐 1,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엽록체가 햇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죠. 엽록체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지. 그러니까 엽록체가 산화됩니다. 근데 광자가 많으면 엽록체에서 전자들이 더 막 튀어나가. 전자가 너무 강하게 산화가 되죠. 이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죠? 누가 받나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여튼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튀어나가는 전자가 너무 빠른 거야. 받는 것보다 너무 빠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자가 어떨 수가 있냐면 주변에 산소 많죠? 산소한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그래서 슈퍼옥사이드라고 불리는 물질 혹은 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라고 불리는 물질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엽록체나 세포한테 굉장히 큰 해를 끼쳐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위험한 물질.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카탈레이스가 필요하죠. H2O2 없애는 거 퍼옥시점에서 없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부르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효소가 이거 처리하기 전에 이미 얘네들 때문에 엽록체나 아니면 세포가 손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생기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위험한 거니까 이미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피해를 어느 정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런 거 요렇게 해서 피해받는 걸 우리는 광저해 현상이라 부릅니다.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카로티노이드가 이런 저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느냐? 첫째, 카로티노이드 중에 제아크산틴이라고 부르는 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광자를 광합성할 수 있는 엽록소가 받아갖고 전자를 튕겨내는 게 문제야. 이 빛을 얘가 받아버리면 전자가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얘는 전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빛을 열의 형태로 그 보면 여기 바닥 상태고 햇빛을 받아서 전자가 떠서 들뜬 상태가 되죠. 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거를 다른 애한테 전자를 넘겨주면 광합성 과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서 그냥 열로 방출해버리면 그냥 빛이 날아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갈 일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제아크산틴이라는 게. 열의 형태로 계속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열의 형태로 나가면요. 식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빛도강에서 온도가 높은데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면은 막이 흐물흐물해져. 막이 흐물흐물해져서 유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소프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막의 안정화를 꾀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야. 흐름. 그죠? 또 하나는 제아크산틴이 이 빛을 흡수한다 그래도 이쪽 엽록체가 산화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겠죠. 제아크산틴이 엽록체 옆에 분포하면서 빛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셔서 열로 바꾸면 그래도 엽록체에 산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해 주겠지만 완벽하게 산화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차단하는 방법이 이거였다면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차단하는 게 이거였죠. 빛을 그냥 지가 받아들여서 열로 방출시켜 버리는 거.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전자를 이렇게 막는 게 얘. 이 전자 산소한테 못 가게 이 전자를 자기가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막는 애가 누구냐면 비올라크산틴입니다. 그죠? 비올라크산틴이 전자를 받으면 안테라크산틴이라는 걸로 변합니다. 즉 비올라크산틴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되면 안테라크산틴으로 변하고 이게 다시 여러 가지 회로 과정을 통해서 제아크산틴으로 바뀝니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카로티노이드계의 어떤 색소들이
카로티노이드계에 해당하는 색소들이 너무 빛이 강할 때 이 빛을 적당하게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 되겠죠?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는 엽록소는 녹색을 띠지만 카로티노이드계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카로틴은 약간 적황색, 그죠? 잔토필은 약간 누런색, 황색이죠. 좀 더 다양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은행나무가 노래지는 이유도 엽록소가 덮고 있었는데 엽록소가 열의 온도에 더 약해요. 그래서 추워지면 엽록소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녹색빛이 점점 사라져서 녹색빛 안에 감춰져 있던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단풍이 지는 겁니다. 근데 붉은 색깔은 조금 달라요. 단풍나무의 붉은색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포도당이 축적되면서 안토시아닌으로 바뀌는 건데 그건 조금 기작이 다르지만 단풍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엽록소가 망가져서 녹색이 사라져야 다른 색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색소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드렸네요. 이제는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관계가 어째 생겼냐? 이거죠. 자, 관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빛을 잘 모을 수 있는 빛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빛을 모아주는 빛 입자를 받는 걸 색소라 불렀고요. 그 색소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아니고 엽록소하고 크게 보면 엽록소하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이 있는 겁니다. 색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관계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복합체인데 여기에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이런 색소들이 박혀 있는 거죠. 엽록소도 박혀 있고 카로티노이드계도 박혀 있는 거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한가운데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 중심이라 부릅니다.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 한 쌍, 두 개죠? 여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응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이 오죠? 그러면 얘네들이 빛을 흡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옆에 있는 분자들한테 넘겨서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모이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유도 공명 전달이라 부르죠. 유도 공명이라는 게 소리곱새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땅 치면 이 진동이 찡 울리는 이 진동이 옆으로 넘어가죠. 그죠? 에너지를 전달한 거잖아. 얘는 치지 않았지만 이 거리와 진동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죠. 얘네들은 진동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유도공명에 의해서 각각이 받은 에너지를 다 옆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즉 에너지를 모아주는 그런 집광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가운데 이 엽록소 A 분자로 가면 엽록소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로 에너지가 막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는, 즉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게 만드는, 이게 관계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되겠죠? 됐죠? 빛 모아가지고 유도 공명 방식으로, 유도 공명 전달 방식으로 에너지를 반응 중심으로 모아서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에 전자가 튀어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튀어나간 전자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이죠. 일단 관계는 빛을 모아서 반응 중심으로 전달하고 반응 중심에서 튀어나간 전자를 잡는 것까지. 여기가 관계가 하는 일의 전부죠. 이렇게 생겼고요. 3차원 그래픽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관계가 실제로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합쳐져 있는 19개 정도, 관계 2는 19개 정도의 어떤 단백질들이 뭉쳐갖고 있는 커다란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 관계에 대한 개념 잡히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명반응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